이것은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 정책 때문에 내수 위축은 구조화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고,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수출마저 지난 5월 전달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을 이해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의 조치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내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더욱더 부추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올 7월 1몰 이후에도 계속 DTI, LTV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가계부채 폭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DTI, LTV의 정상화, 일몰 조치의 종결을 꼭 해야 할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은 낮아지는데 그 인하 효과가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은 기준금리와 높은 서민가계 대출금리가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4대 민생고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해소,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밝혔으며 오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정책위에서 김기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되어서 오늘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금융위에서 안심대출 상품이 출시했지만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크게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최고금리를 25%까지 인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제2금융권에도 안심대출이 새롭게 적용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한 10%대 금리를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김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우리 특위위원님들, TF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한은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0.25%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해서 1.5%의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전혀 이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다수의 서민들이 20% 후반에서 심지어 30%의 고금리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총량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현재의 총량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금융기관 중심적 사고인 것이고요. 그게 금융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오히려 실제로는 20% 후반에서 30%대의 고금리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대 민생 현안 중에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정하고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하는 정책의 내용은
무엇보다 이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에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된다. 지난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수많은 비판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이 상당히 높은 1금융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내놓는 대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서민들의 소위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책은 크게 오늘 발표하는 건 세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34.9%에서 25% 현재의 이자 제한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2014년 상반기 현재 대출 잔액이 약 10조 9천억 정도 되고 260만 명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34.9%인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할 경우에는 260만 명의 국민들이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7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업체들이 지금 대부업 전체는 8,900개 정도 됩니다만 상위 10개 업체가 대부업 대출의 거의 80~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상위 업체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서 대략 한 29.9% 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30%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29.9% 사실상 30%에서 25%로 5%포인트의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260만 명의 국민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고금리 고통으로부터 약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 인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결국 대출받지 못한 국민들이 소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대부업이 2002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져서 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70%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갖고 가신 자료처럼 2007년도에 49%, 3년 뒤인 2010년도에 44%, 다시 1년 뒤에 39%, 2014년도에 34.9% 등 약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 인하돼서 처음에 70%에서 지금 반인 약 35% 수준으로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내려갔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4차례에 걸친 인하가 이루어질 때마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게 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이 창궐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만 그런 문제는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연구원은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도 그 문제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서민들을 내몬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 연구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대부업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지금 모든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포함해서 20%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법 사금융의 문제는 이건 불법 행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 사금융을 우려해서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인하시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올 2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이금융권의 카드라든가 이런 이금융권 이 금융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후반대의 그 대출 이자율을 매겨왔다라고 하는 것이 금감원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인하,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연동되는 제2금융권의 이자율 인하라고 하는 것이 서민금융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1%, 한 자릿수대 이자율을 갖고 있는 은행권, 그리고는 이금융권의 경우에는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 등등에 있어서도 이자율이 대개 20% 중후반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따라서 제2금융권의 소위 최고 이자율도 같이 인하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저희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지금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상품을 재설계해서 지난 안심전환 대출 과정에서 배제됐던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대안이고, 그것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안심전환대출은 1금융권의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 반면에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은 1금융권보다 훨씬 더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소위 대출 전환 프로그램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2금융권을 상대로 한 대출 전환 상품을 내놔야 되고, 그 점은 새롭게 개발한다기보다는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이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을 재설계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지금 변동금리에서 거치식 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자 이외에 원금을 계속 분할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 플러스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 능력 문제로 인해서 대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변동금리 하에서 거치식 일시 상환 구조에서 30년 분할 원리금 균등 상환 구조로 변경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해 보면,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대략 8% 이자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8% 이상의 고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이자 부담보다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원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대출 구조를 전환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 시뮬레이션 자료를 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임정용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위에서도 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옳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난번 안심전환 대출이 대략 3% 중반대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략 2% 중반대의 상품으로 전환시켜 줘서 0.9% 정도의 금리 포인트를 낮추면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만, 대개 이금융권의 경우에는 7%에서 12%대에 걸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이자율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은행권처럼 2%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의 그 이자 부담을 1%포인트만 낮추고 그것을 30년 내지 4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구조로 대출 구조를 전환하게 되면 현재보다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이자율은 내려가고
동시에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나중에 30년이 지났을 때 현재 같으면 이자만 내고 있어서 30년 뒤에도 원금이 부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구조로 가게 되면 30년 뒤에는 모든 원금을 상환해서 부채가 없는 구조로 바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그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을 재설계해서 하면 된다. 근데 왜 이게 있었는데 안 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그 이금융권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 때문에 안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점도 역시 금융위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안심전환 대출은 은행권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한 반면에 이 기존에 있었던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은 오로지 신협 하나를 통해서만 했다라고 하는 점이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안심전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했던 채무자가 신청하는데 비해서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그 채무자를 선정해서 당신 대출 전환하겠냐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금융권이 그 주택담보라고 하는 우량한 대출 채권을 전환해 줄 의사가 없으니까 이 상품을 제대로 이 채무자들에게 소개하거나 대출 전환 권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안심전환 대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소득과 주택가격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협이 아니고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전 금융기관이 이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게 하고 동시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고 채무자인 국민들이 신청하게 하고 그 자격 요건을 안심전환 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가게 되면 국민들이 폭넓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정책 대안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의 세 번째 오늘 발표한 세 번째 정책 대안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대출 상품 구조는 그 5% 미만의 소위 은행권 대출 상품 구조, 대략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의 그 은행권 대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는 1금융권과 그리고 10%대는 거의 없고 20% 중후반대의 2금융권 대출 상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대출 상품이 거의 없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바로 20% 후반대의 2금융권 혹은 대부업체로 가서 고금리 대출을 해야 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10%대 서민 대출 금융기관을 육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10% 수준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10%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무려 26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다 국민적 부담입니다. 이 저축은행을 10%대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저축은행이 아닌 나머지 저축은행들의 이자가 대부업체와 거의 동일하게 20% 후반이거나 30%의 초고금리를 이 저축은행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4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은행 계열의 지주회사들의 경우에 10%대의 소위 대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행 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저축은행 내의 포션이 굉장히 비중이 작고 대부분 90%는 20% 후반에서 30%대의 고금리를 받는 구조로 이 저축은행의 영업 형태가 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 지주 계열의 저축은행들의 은행과의 연계 영업을 강화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그 은행 계열의 저축은행에서 10%대의 대출 상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계 영업을 강화해서 현재 12.5%인
은행 금융 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의 시장 내 비중을 50%까지 조기에 확장하면 그 혜택이 우리 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 번째로 10%대 서민금융기관 육성과 그 대출 상품 판매의 촉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했고 앞으로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가계부채 문제, 특히 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지금 상임위 일정들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 본회의 그 임시국회 일정이 지금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이달 안에 6월달 안에 2차 서민금융대책과 관련해서도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정기국회 전까지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금리 인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수위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환대출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비로소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책을 우리가 발표를 한 것이고요. 양극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된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의 그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것, 돈이 경제에 돌지 않는다는 것, 자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문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금리 인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해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 증대가 없는 금리 인하는 지금 가계대출이 거의 위험수위까지 다다른 상황에서는 이것이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부수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정책은 이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정책과 더불어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그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정책,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 증대 정책이 없다고 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